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과학의 세계에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영역 시험 지구과학2 해설 강의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부터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해설 강의를 듣는다라고 한다면은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표는 대개 운동을 이라고 합니다. 대개 운동을 시공간적인 규모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자, 이 중 A와 B. 자, A와 B는 서로 다른 규모다라는 겁니다. 수평 규모와 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평 규모를 보시면은 이거 A 가지고 어떤 규모인지, 자, B의 수평 규모를 보고 어떤 규모인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규모라고 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규모, 중간규모, 종간규모, 지구규모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두 개를 이렇게 꼽았네요. 자, 1에서 100km 정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규모를 딱 봤을 때요. 100k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은 쪽이 미규모, 중간규모고요. 그거보다 큰 것이 종간규모, 지구규모입니다. 자, 근데 1에서 1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미규모 쪽은 아니고요. 그렇죠.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중간 규모고요. 그 다음에 1000km죠. 자, 100km 이상 되고 1000km 이내 그 부근까지가 우리가 종간 규모라고 하고 그 이상 되는 편서풍이라든지 편서풍 파동, 대기의 대순환, 무역풍.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구 규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 규모.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규모가 결정이 됐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보기에 맞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해륙풍을 여기다가 넣어도 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중간 규모의 상곡풍, 삼풍곡풍, 해풍육풍, 해륙풍, 뭐 뇌우 이런 것들을 우리 중간 규모에 놓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어떤 보기? 맞는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구 규모는 A에 해당됩니다. 아니죠. A는 중간 규모가 되겠고요. 지구 규모는 누구? B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규모입니다. 자, 여기는 공간 규모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 대기 현상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규모가 크면 그만큼 지속되는 시간이죠. 시간 규모도 크다. 따라서 시간 규모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보다는 B가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규모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B가 큰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대기 현상의 규모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규모를 이렇게 네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 주셔야 되겠고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더니 자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원이고요. A라고 하는 친구는 철과 희토류, B는 고령토, 석회석이 등장합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표는 우리나라 어느 해 주요 광물의 매장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매장량을 나타냈고 100만 톤 단위예요. A와 B는 각각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중 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가 금속인지 B가 금속인지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비교적 쉬웠죠. 왜냐하면 A에 보시면은요, 철이 있잖아요. 철이 있기 때문에 A는 어떤 광물이다? 바로 금속 광물입니다. 자, 금속 광물이고요. 그러면 B가 뭐가 되겠습니까? 비금속 광물 되겠습니다. 비금속.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철은 많이 들어봤고요. 희토류는 희귀한 원소들이고요. 금속 광물들입니다. 우리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양은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우리 몸에서 보면 약간 비타민 이런 느낌의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단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석회석과 고령토가 있고 비금속 광물 자원이고 우리나라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2번 문제에서도 이걸 물어봤어요. 자료를 딱 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게 누구냐. 그걸 이제 선택하라. 이런 겁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석회석은 시멘트 원료로 쓰는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게. 금속, 비금속 크게 봤을 때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훨씬 많고요. 비금속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석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금속 광물 자원 중 하나이다. 옳은 것 고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찾아볼게요. 자, A는 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죠? 두 번째 니은 B는
요거죠. 비금속 광물입니다. 주로 퇴적 광상에서 산출이 됩니다. 자, 근데 비금속 광물 자원 그리고 석회석과 고령토가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석회석과 고령토가 주로 이제 퇴적 광상에서 나오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복이고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적 광상이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떻게 퇴적이 되어서 자 쌓여서 만들어졌느냐라 해서 총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표사 광상이 있고 풍화 잔류 광상이 있고 침전 광상이 있게 되는데 석회석은 그리고 고령통은 그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표사는 뭐 사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주로 깎이고 퇴적물 운반되면서 그게 쌓인 걸 표사광상이라고 하고요. 석회석과 같은 경우는 침전광상. 그러니까 CaCO3 주로 그 성분이 침전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침전광상. 호상 철광층도 침전광상에 속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고령토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 남은 거예요. 풍화 잔류광상. 풍화되고 그 자리에 남는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셨다면 맞아. 석회석과 고령토. 그리고 비금속 광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누구라 그랬죠? 석회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주로 퇴적 광상. 석회석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석회석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매장량은 히토류가 석회석보다 많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디귿은 이렇게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죠. 기억 니은 정답이고요.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세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맞는 이야기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기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라고 그랬니? 주변과 열 교환 없이 자, 뭐라 그러죠? 이런 과정을 단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 열 교환 없이 일단 단열 과정이고요. 공기가 상승하죠. 주변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그럼 그 공기는 커지게 되겠죠. 팽창. 자, 열 교환 없이 팽창이 있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학생의 맞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단열 팽창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낮아집니다. 네, 맞는 이야기.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문제는 쉽긴 하겠지만 기온이 낮아집니다. 얼마나 낮아지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기온이 낮아지게 될 때 불포화 공기는 1km에 10도, 포화 공기는 1km에 5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학생 B 맞아요. 자,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이슬점과 같아지게 되면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날 거야. 자, 공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킬로미터당 얼마? 10도씩 툭툭툭 떨어질 거고요. 이슬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점은 원래 기온보다는 낮아요. 기온보다는 이렇게 낮아요. 하지만 작게 떨어지죠. 킬로미터당 2도. 그래서 기온은 많이 떨어지고 이슬점은 작게 떨어지다가 보면 이 상승하는 공기는 언젠가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게 되고 그때를 상승 응결 고도, 그 고도를 그때부터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C도 어떤 이야기죠?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 B, C 모두 맞는 이야기. 답은 그러면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밀물, 썰물, 만조관조, 우리 조석 현상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3일 동안, 8월 3, 4, 5, 3일 동안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군.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기억이라는 영역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를 읽어보기 전에 해수면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높아졌을 때를 뭐라 그러죠? 만조, 고조라고 부르고요. 가장 낮아졌을 때를 만조, 간조, 그렇죠. 저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뭐라 그러죠?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하고요. 자료를 보니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거, 조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간조에서 만조, 저조에서 고조로 갈 때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여기에 해안가에 있는 물이 어디선가부터 밀려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나가는 거 썰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뭐예요? 나가는 물을 해놨죠. 해수면이 낮아지는 걸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억은 썰물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 찾는 거니까 보기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8월 3일입니다. 고조, 만조라고 하죠. 가장 높은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순간을 얘기하는데 해수면의 높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보셨다면 Y축의 제목이 뭐예요?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9m보다 높니? 자, 이 점이 요 선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자료를 제대로 읽을 수 있나? 요거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8월 4일에 자, 중간에 있네요. 그죠? 기억식이 아까 우리 얘기했다. 그죠? 해수면이 높다가 낮아지게 되면 빠져나가는 이거 뭐라 그러죠? 썰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썰물이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때?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조차라고 합니다. 자, 조차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만조, 고조가 되겠고요. 간조, 저조가 되겠죠. 이 해수면의 높이의 무엇?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조차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8m야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죠? 여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를 우리는 무엇이다? 조차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8월 5일 날 조차가 3m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친절하게 여기가 6m 선 해수면의 높이, 여기가 3m 선 해놨죠. 그죠? 그럼 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이게 3m가 되는 거죠. 3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8월 5일부 한번 보세요. 여기 높이 차이는 3m 간격보다 넓고 얘도 넓고요. 얘도 넓어요. 다 넓어요. 그러니까 3m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딕은 뭐라고요? 8월 5일 조차는 3m보다 작다라 그랬네요. 그죠? 딕은 어떤 보기?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 정답. 니은 하나 정답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원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칼륨과 우라늄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그냥 푼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수월하게 그냥 풀면 되길 것 같고요. 자료들이 왜 이런 값이 나왔나라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과 함께 뭐 간략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그림 왼쪽입니다. 그린 가는 지각을 이루는 암석 중에서, 지각을 이루는 암석이죠. 중에서 누구? 화강암과 현무암입니다. 자, 화강암, 현무암. 뭐 굳이 왜 이 둘을 이야기했을까라고 한다면 지각 중에서 우리 지각을 구분하다 보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륙지각의 대표 암석이 바로 화강암이 되겠고요. 해양지각의 대표 암석이 현무암입니다. 그러니까 화강암과 현무암을 딱 든다는 얘기는요. 지각의 대표 암석 두 가지를 그냥 딱 예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강암과 현무암에 포함된 칼륨과 우라늄의 함량을, 자, 이런 문제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칼륨과 우라늄인데 읽어보니까 방사성 칼륨, 방사성 우라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원소예요. 지각에 들어있는 칼륨과 지각에 들어있는 우라늄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이 들어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두 암석의 방출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자료 한번 볼게요. 화강암에 칼륨과 우라늄이 많이 들어있죠. 누구보다? 현무암보다. 일단 칼륨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화강암과 현무암을 비교했을 때 화강암에서 방출 열량이 많은데 누구? 우라늄 때문에 많이 방출하고 있어요. 자, 칼륨과 우라늄이 있는데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로 인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칼륨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양에 비해서. 그럼 이제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각에는 8대 구성 원소가 있습니다. 산소, 규소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그 8대 구성 원소에 칼륨이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칼륨은 꽤 많은 원소예요. 우라늄은 정말 적은 거죠. 여기서 칼륨과 우라늄을 그냥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강암 1kg 안에 칼륨이 이만큼 들어있다. 자, 여기 콤마 하나 딱 지금 한 30g 정도 이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라늄은 정말 적게 들어있게 되죠. 자, 그런데 칼륨이라고 해서 모두 방사성 원소는 아니에요. 우리가 동위 원소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칼륨은 방사성 원소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누구다? 방사성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자료를 보고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칼륨이 모두 방사성 원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방사성 원소는 아주 극미량 들어있을 겁니다. 극미량의 칼륨이 되겠습니다. 자, 우라늄은 동위 원소가 물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라늄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대부분 방사성 원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강암에서 방출 열량을 보게 되면요. 화강암이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화강암에서 이제 우라늄이 많아요. 이렇게 해석이죠. 옳은 설명 고른 거니까 그냥 요 자료를 그대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라늄의 함량은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그죠? 단위 질량당 우라늄의 함량은 화강암과 현무암 중에서 화강암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복이에요? 맞는 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자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방사성 원소에 의한 방출 열량은 여기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자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방사성 원소의 방출 열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많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많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사전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디귿 한번 볼게요. 지각에서 방사성 원소에 의한 방출 열량은 뭐 다른 열 말고요. 방사성 원소로 방출하는 열량을 얘기를 한 겁니다. 칼륨이 우라늄보다 많다. 자, 보시면 오른쪽을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화강암과 현무암 했을 때 화강암에서도 우라늄이 칼륨보다 많고요. 현무암에서도 우라늄이 칼륨보다 많아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각에서 방출되는 그런 열의 양, 방사성 원소를 통해서 붕괴 열을 통해서 방출하는 열의 양은 우라늄을 통해서 많이 방출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륨이 우라늄보다 많다라고 얘기했네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적다라고 했네요. 선생님 많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항상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니은과 디귿 둘 다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되겠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림을 어찌 보면 좀 처음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주 거대 구조, 우주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가는 우주 거대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가의 요 일부 영역을 확대를 좀 해놓은 겁니다. 확대해서 모식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있어요. 기역 여기 하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 점점점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뭔가가 있고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이다라고 했냐면 은하단, 거대 공동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대 공동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죠. 그죠? 자, 이 디귿이 거대 공동이고요. 물론 그림상에서 잘 보시면 여기 하나 들어있고 여기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역과 같은 경우는 은하 단독으로 있는 친구, 니은과 같은 경우는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은하군, 은하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은하들이 모여서 모인 집단,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은하군 혹은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은하군이나 은하단이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루게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모여서 우주의 거대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거대 구조 모습 하나 살짝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들, 은하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쫙 이렇게 놔두시고요. 거대 공동과 은하들이 모여있는 영역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이미 했네요. 자, 그러면 그거 물어보는 거 있어요? 여기 니은인데 니은은 은하단이다. 은하들의 집단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복이 되겠죠. 자, 니은은 어때? 맞는 복이. 자, 기역과 디귿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주 전체 보통 물질의 평균 밀도입니다. 자,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물질 말고 뭐 있어요? 암흑 물질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인력을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것 말고 우주를 구성하는 것 다른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물질들의 평균 밀도 우주 전체에서. 자, 그런데 딱 봐도 요 지역이죠. 기역 지역은 어때요?
물질들이 모여있는 부분이죠. 전체 평균치에 대해서 우주 전체 부피에 대해서 우주 전체 질량을 나누면 이제 그게 밀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밀도인데 기억은 특히나 모여있는 지역을 얘기해 놓고 요 지역의 밀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모였기 때문에 밀도가 전체 평균치보다는 크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값은 이거는 1보다 커야 되겠죠. 작으면 안 되죠. 이거 1보다 작다는 얘기 뭐예요? 우주 전체 밀도에 비해서 기억 영역은 작아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모여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작아요라고 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누구예요? 디귿이죠. 거대 공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보다 작아요라고 하는 기억은 틀린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주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이라고 합니다. 거대 공동이 은하단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우주 거대 구조를 한번 보세요. 거대 구조를 보시면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어떤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거품과 같은 그런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품이에요. 자, 거품이라고 하면 우리 비눗방울 뭐 혹은 거품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뭐 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 있는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 뭐예요? 빈 공간이죠. 우주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우주의 대부분은 뭐다? 거대 공동입니다. 거대 공동이고요. 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물질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거대 공동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대 공동이 크다. 디귿 정답.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디귿 되겠고요. 답은 그럼 몇 번 될까요?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 해파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요 지역의 수심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더니 수심이 1m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문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읽으면서 수심이 얼마, 파장이 얼마, 이거 1000해파구나, 10해파구나,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수심이 1m고요. 파장은 30m입니다. 아, 파장을 20분의 1 한번 해보세요. 파장이 아까 얼마라고요? 예, 30m. 20분의 1이면 1.5m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얕은 지역을 진행하는 파를 우리는 1000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 진행하는 이 친구는 1000해파고요. 자, 1000해파와 같은 경우는 전달되는 속도 V가 루트 어떻게 GH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파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입자는 타원 운동 모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물입자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자, 물입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궤적의 짧은 반지름이 0.1m다. 자, 요 그림 조금 작으니까 크게 그냥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이 친구가 요거예요. 요 친구예요. 여기 점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짧은 반지름이죠. 지금 타원을 그린 거죠. 타원을 그렸기 때문에 장축, 단축 이렇게 나오고요. 짧은 반지름이 얼마다? 짧은 반지름은 뭐예요? 타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0.1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기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파고가 0.1m다. 파고는 어떤 개념이에요? 마루와 골의 수직 높이를 얘기합니다. 수직 높이. 자, 마루는 요 지역이고요. 골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파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표면의 입자의 타원 궤적을 돌고 있을 때, 그렇죠, 짧은 반지름 2배죠. 장축상에서 이 두 거리가 바로 파고가 될 수 있습니다. 0.1m가 아니라 0.2m예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얘기하는 진폭 이런 개념 아니에요. 파고는 그냥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데 수직 높이를 파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파의 속도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중력가 속도를 10이라고 했기, 그리고 높이, 수심이죠. 1m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10 나오겠네요. 그냥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이 그대로 넣을게요. 루트 해주시고요. G에다가 10, 단위까지 적을게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 단위까지 다 넣어서 꼼꼼하게 계산해 주세요. 자, H 1m, 1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과 1을 곱하면 10. 그러면 는 하고 루트 10 이렇게 나오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또 미터를 곱하죠.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어떤 보기다?
맞는 보기다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해저면에서 물 입자 어떻게 직선 운동하겠다,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직선 왕복 운동을 한다. 그냥 우리 그리게 되면 어떤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여기 조금 더 찌그러지고 더 찌그러지고 여기서는 직선으로 왕복 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저면에서는 이렇게 직선 왕복 운동을 할 거야.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맞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만 연습해 주셨으면 이거는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질도가 등장하고 이 지질 단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딱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단층이 보이셔야 되고요. 이 단층이 역단층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단면도 그리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ABC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도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층과 B층과 C층이 있어요. 자, ABC, ABC 어때요? 지금 현재 요 선을 기준으로 당층선이라 그랬습니다. ABC 반복되고 있죠. 대칭 아니에요, 대칭. 대칭은 ABC, CBA 이런 순서예요. 자, 근데 반복되고 있죠. 사실 이거 단층이라고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단층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ABC층의 주양을 먼저 주양선을 찾아보세요. A와 B의 경계 주양선. 요거예요. 몇 미터 고도의 주양선이에요? 400m 고도 주양선이에요. A와 B의 경계 300m 고도 주양선 찾아주세요.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동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A든 B든 C든 요런 선들 다 그어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A와 B, B와 C, 뭐 100m, 200m 이런 경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주양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남북으로 있죠. 그러니까 A층이든 B층이든 C층이든 이런 주양선은 모두 NS여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억은 틀렸다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주양은 남북 방향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면 한번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그릴 때는 주양의 수직으로 단면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다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릴게요. 그냥 X, Y 단면 그릴 거고요. 지형적인 거 볼게요. 500, 400, 300, 200, 100m. 지대가 X쪽이 높고 Y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단층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누군가를 끊었다. 그럼 그 친구부터 그리는 거예요. 자, 단층 잘 보세요. 이렇게 있죠. 자, 단층이라고 하는 게 이 단면상에서 400, 300 고도 어디쯤? 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 이 점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단층이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는 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300m 단층선 주양선, 200m 단층선 주양선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경사는 생각보다는 좀 급하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면 우리가 파악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단층이기 때문에 상반 누구예요? 오른쪽에 이 친구가 상반이에요. 요 덩어리가 상반, 왼쪽에 이 덩어리가 하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B, C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층, B층, C층 경계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아주세요. 자, A, B, C, A와 B, B와 C 경계 찾았죠?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경사 방향 찾았어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 찾았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A와 B의 경계가 거의 500m쯤에 있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경계 중에서 400m 주양선이 있어요. 이거 다 400m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대는 500과 400 지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면도상에서 400m 주양선을 그린다면 아마 땅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A층, B층, C층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젊은 층은 누구예요? A, B, C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죠. C층입니다. 그러니까 A, B, C 순으로 퇴적이 된 거예요. 가장 젊은 층은 C층이다. 일단 니은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파악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지우고 단층선 우리 파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단층이 있을 때 상반과 하반이 파악이 되셨죠? 상반, 하반. 자, 할 때 단층선에 AB 경계가 여기 맞나요? 여기도 만나고요. BC 경계 만나고 만나요. 하반에서. 상반에서도 누가 만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AB 경계 만났고요. AB 경계 만났어요. 아, 그럼 우리 AB 경계로 가자. 상반과 하반에 다 만나는 친구예요. 자, 하반에 AB 경계는 여기 있어요. 맞아요? A와 B의 경계 여기. A와 B의 경계 여기. 그러면 선을 이렇게 쭉 그어주시고요. AB 경계 이렇게 있겠구나. 자, 그리고 상반에서 AB 경계를 찾아주세요. 요 선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죠? 여기 AB 경계, 여기 이렇게. 선이 너무 좁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가볼게요. AB 경계가 하반에서는요, 여기 거의 단층선 아래쪽에 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뭐예요? A와 B의 경계라는 겁니다. 상반에서 AB 경계는 어디 있어요? 좀 더 요 그림상에서 왼쪽에 있죠. 단층선에서 좀 더 왼쪽으로. 자, 그러면 어디예요? 이런데 지금 뭐가 있다고요? A와 B의 경계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둘은 만나야 되는 친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어긋나 있어요. 상반이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역단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단층이 나타난다? 아니요. 역단층.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AB 경계, 자 BC 경계는 여기 이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려질 거냐면 이 상황에서 BC 경계는 이렇게, AB 경계는 거의 이 정도 위치에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 B, C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 하나만 정답 되겠고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실험 문제고요. 자, 어떤 거냐면 복각을 측정하자라는 겁니다. 자, 복각을 측정하는 상황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복각계를 이용하여 지구 자기장의 복각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탐구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정, 가나다라가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주변에 자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일단 제거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장에 영향 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전자제품, 자성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서 흰 종이 고정하고 그 다음에 나침반으로 자북 방향을 찾는 거예요. 나침반으로 N극을 찾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그랬냐면 이 복각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복각계를 올려두고 수평을 맞추고 다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림 1과 같이 복각계 원반이 종이에 그린 화살표와 나란하게, 이게 뭐냐면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이 있죠. 여기가 자북 방향이에요. 자북 방향 쪽으로 복각계를 딱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쪽 면이 되게끔. 자, 그러니까 이 복각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각도를 읽어라 라는 겁니다. 읽었더니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기 40도, 50도, 여기 60도, 70도, 55도 나왔네요. 55도 아래쪽. 복각 플러스 55도. 우리 들어가는 거 플러스 값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여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복각계의 자침은 아래로 향합니다. 네, 아래로 향하고 있고요. 측정된 각도는 몇 도? 55도예요. 자, 근데 이게 복각이 들어가는 건 플러스 값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부호까지 해서 갈게요. 플러스 55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억! 마이너스 55도다? 아니죠. 요거 틀린 겁니다. 플러스 55도. 마이너스 55도는 올라가요. 자, N극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플러스 55입니다. 연직 자기력은 수평 자기력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복각이 55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고요. 만약에 전자기력이 이렇게 있어.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이러면 이거 각도 얼마 나와요? 45도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수평 자기력과 연직 자기력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건 몇 도예요? 55도죠? 어떤 거죠? 45도보다 각도가 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평 자기력 줄어들게 되고요. 연직 자기력 늘어나는 상황으로 갑니다. 아, 연직 자기력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연직 자기력은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가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복각계를 설치할 때 나침반의 N극 방향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구 자기장 방향에 일치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예요. 자, 네, 선생님 이런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다가 뭐 하는 과정인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른쪽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육면체를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지금 자기력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자기력선이 들어가는데, 자, 만약에 자기력선이 내가, 자, 이게 뭐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요. 나침반이 있고, 실제 자기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력이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게 안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뭐예요? 전자기력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수평자기력이고 이게 연직자기력으로 우리 구한 거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그렇죠. 55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황인데 자, 요 수평자기력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 그쵸? 여기가 자북 방향인 거죠. 자, 복각기를 잘 보면요. 이렇게 하나의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친구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다 과정처럼 일치시켜 놓지 않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치시켜 놓지 않았고 복각계가 저쪽 면으로 이쪽 면으로 저쪽 면이에요. 이렇게 면을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 중간으로 자른 저쪽 면으로 약간 안 맞춰가지고 엉뚱하게 났다라고 할게요. 그럼 복각계는 어디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 과연 얘네가 내려가는 방향이 55도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값이 아니죠. 내가 그거 읽으면 정확한 복각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요? 각도가 이쪽 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해서 뭐 하냐면 자북 방향으로 정확하게 딱 일치를 시켜놓고 복각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어긋나게 되면 제대로 된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디귿 보기를 읽어볼게요. 이 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 실험 과정을 왜 하냐라고 하게 되면 복각계의 자침의 방향이 지구 자기장 방향에 이렇게 일치하게 되도록. 만약에 저렇게 하면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 맞는 보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었고요.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고 여기는 케플러 법칙 혹은 타원궤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원 성질 혹은 타원 궤도 특징만 잘 알아두시면 10분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상의 소행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A, B, C는 궤도상의 점이에요. 서로 다른 소행성 이런 거 아니에요? 궤도상의 점이 되겠고요.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는 각각 2AU와 6AU입니다. 자, 근일점 거리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거 A점이죠? 근일점 거리 그래서 2AU 나오고 있고요. 원일점 거리죠. 태양에서부터 먼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예요? 6AU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타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타원의 중심이에요. 타원의 중심에서 자, 근일점 원일점 나오니까 이 축, 초점 포함해서 이 축을 장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궤도 반지름, 장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궤도 반지름 얼마 나오죠? 그렇죠. 4AU 나오고 있고요. 태양이 위치하는 것은 타원 궤도상의 두 초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가 하나의 초점, 다른 초점, 대칭성 요 위치에 초점이 있겠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심률 물어보는 거죠. 자, 이심률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전체 궤도 긴반지름에 대하여 얼마나 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있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심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4AU 거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다? 2AU 떨어져 있다. 즉 얼마? 0.5가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보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원의 성질이에요. 타원의 성질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타원이에요. 지금 선생님 그리는 이 선들, 하얀 선들 있죠? 이 두 선, 이런 선들 어디다 점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의 합이 같습니다. 근데 거리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아두시면 궤도 긴반지름의 2배, 즉 8AU입니다. 왜냐고요? 여기에서 원일점 혹은 근일점 아무 때나 선택해 주세요. 쭉 가서 C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되돌아오죠. 자, 살짝 너무 복잡한가요? 이것만 그려놓을게요. 자, 초점은 그래도 빨간색으로 초점, 여기 초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이것도 두 거리 합이 같은 거잖아. 자, 거리 합, 근데 요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에요. 그게 거리 합이에요. 8AU.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니은 보기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B점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거리 합이 얼마라고요? 8입니다. 2등 변삼각형 나오나요? 요렇게. 이거 거리 똑같네요. 그럼 이걸 나오면 4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4예요. B와 태양 사이 거리는 얼마? 루트 17이 아니라 4AU입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이거 디귿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물어보는 겁니다. 자, 소행성이 BC를 지나든 B를 지나든 A를 지나든 자기 궤도상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 속도는 항상 같아야 된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이 법칙이죠. A가 C보다 크다. 요거 아니에요. A가 C보다 큰 건 면적 속도가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면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어때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선속도라고 부르죠. 궤도상을 지나가는 거리가 A가 큰 거지 면적은 똑같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적도는 A가 C보다 크다. 틀린 보기입니다.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같다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규산형 광물에 관련된 그림이 되겠고요. 우리 규소와 산소의 배열을 딱 보고요. 여기는 사실은 뭐라고 해도 문제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A, B, C가 특징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단사슬 구조고요. 대표적인 광물은 휘석이 됩니다. 규소와 산소의 결합비는 몇 대 몇? 바로 1대 3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판상 구조죠. 그죠? 대표적인 광물로 흑운모, 백운모가 있겠고요. 규소, 산소 결합비는 2대 5가 돼야 됩니다. 원자수가 1대 2가 되고 있는 이 석영과 같은 구조가 되겠고요. 망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이 딱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규산형 광물 ABC, SiO4 사면체의 결합 구조와 원자수 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석영, 휘석, 흑운모 중 하나다. 그럼 이미 우리 결정했어요. 얘가 누구라고요? 석영이고요. 이거는 누구? 흑운모, 백운모, 운모 계통인데 얘를 든 게 흑운모니까 흑운모. 자, 이 친구 누가 되겠다? 휘석 되겠습니다. 자, 규소 하나당 결합하는 비율을 보면 이건 1대 3이고요. 2대 5잖아요. 맞춰주면 이거 2대 6이죠. 2대 6, 2대 5. 여기가 이거 B가 규소 두 개당 결합, 규소당 하나당 결합하는 비율 줄어들었죠. 여긴 두 개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규산염 사면체에 있는 산소들을 이웃하는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결합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게 되는 겁니다. 맞는 보기죠?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은 2대 5입니다. 네,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 2대 5가 아니죠. 2대 5는 이 친구죠. 기억은 이 친구죠. 1대 3이죠. 자, B죠. 흑운모입니다. 규산염 사면체 결합 구조는 판상 구조입니다. 예, 단사슬, 판상, 망상. 혹시 다른 거 뭐 있죠? 감람석. 단독으로 존재하죠. 독립상. 그 다음에 각섬석. 어떤 거죠? 복사슬. 이런 구조가 두 개. 그 다음에 판상, 망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판상 구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끼리 공유하는 산소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맞춰주면 이거 몇 대 몇이야? 이 친구는 2대 6, 두 개당 6개.
2개당 5개로 줄었네. 왜? 공유했으니까. 자, 여기 2개당 몇 개예요? 2, 4,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유산소수 늘어나고 있어요. A가 C보다 많은 게 아니라 C가 많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합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 정답인가요? 답은 2번 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이제 은하가 아니죠. 성단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자, 성단에 관련된 거고, 지금 2개의 성단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두 성단 가와 나의 색등급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보기가 이제 뭐냐면요. 이거 상계성단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상계성단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주 전형적인 구상성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로 구분하느냐라고 하면 별들이 집단이잖아요. 거의 동시에 탄생한 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나이는 다들 같아요. 거의 같고요. 수명만 다를 뿐이에요. 자, 상계성단과 같은 경우는요. 많은 별들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수백, 수천 정도의 별들이 모여 있고요. 시기도 비교적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단에 있는 주기율성들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약간 어떻게 이동해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계성단이고요. 구상성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뭐냐면요. 여기 보면 주기율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오른쪽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적색 거성 가지라고 하는데 이 가지는 사실 상계성단에도 있어요. 독특한 구조는 수평 가지랑 점근 거성 가지 같은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보이면 구상성단이다. 그래서 기억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는 상계성단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보기가 일단 무슨 보기? 맞는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계성단, 구상성단.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 광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광도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상계성단의 이 친구가 현재 주계열성 별들입니다. 거의. 구상성단의 이 친구가 뭐예요? 주계열성 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점수를 잘 보시면 여기가 색지수가 얼마예요? 0.8이에요. 자, 여기서 똑같이 색지수 얼마를 잡았어요? 0.8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절대 등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는 주계열성상의 위치를 있고요. 어느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가성당 거리에 놔두니까 겉보기 등급이 11등급으로 보인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보세요. 여기다 딱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21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똑같은 별이 어차피 동일한 색지수의 주계열성을 보게 되면 동일한 분광의 주계열을 보게 되면 어때요? 예, 절대 등급이 똑같은 겁니다. 광도가 같아야 돼요. 이게 주기율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11등급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는 21등급으로 보이는 게 지금 밝기가 10,000배 정도 차이 나는 거 거리는 10배 정도 차이 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보기에서 뭐냐면 광도를 물어보고 있죠. 자, 똑같은 주기율성에 비해서 자,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광도가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이 둘은 이렇게 잡으면 주기율성이니까. 그런데 니은별은 얘보다 이만큼 높은 데 있어요. 그죠? 21등급이 아니라 16등급이기 때문에 5등급 작고요. 광도는 니은이 이 친구보다는 얼마? 한 100배 정도는 큰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기억이랑 똑같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 비교 가능하죠? 니은이 광도가 한 100배 정도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한 보기,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냥 아까 쭈루룩 이야기하다가 한 100배 정도 차이 나겠네요 라고 하는 D급 보기가 나와 있네요. 10배입니다 라고 한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동일한 주기율성을 찾는 거예요. 자, 동일한 주기율성을 찾으세요. 0.8 색지수, 0.8 색지수 주계열 둘을 찾습니다. 이 둘은 뭐예요? 광도가 똑같아요. 이 둘은 똑같은 광도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겉보기 등급이 21등급이고 이 친구는 겉보기 등급이 11등급이에요. 몇 등급 차이 나죠? 10등급 차이. 자, 10등급 차이는 밝기는 몇 배? 밝기는 10,000배, 10의 4승배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죠. 똑같은 광도, 똑같은 빛을 내는 별인데 10,000배가 어둡게 보인대요. 아, 그러니까
100배 멀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2배 되면 밝기는 4분의 1로, 3배가 되면 9분의 1로, 10배가 되면 10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거리가 한 100배 정도 멀겠구나. 동일한 주기율속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은 뭐예요? 100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식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수식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로그 R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로그 R 거리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5분의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둘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숫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절대 등급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뭐가 다르다고요? 겉보기 등급이 다르다고요. 겉보기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10등급 차이 나죠. 즉 뭐냐면 로그 R이 이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라는 친구는 뭐 이런 거죠. 거리 R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10에 뭐 A라는 값 더하기 A라는 값이다 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값이 되냐면 자, 요 값 자체가 10의 이 몇 승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10 크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5분의 10은 2잖아요. 2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얘 둘은 거리가 몇 배 차이 난다? 100배 차이 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말로 풀어서 해도 되고요. 식으로 전개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기억과 니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지질입니다.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지질시대가 있고요. 총 12개의 지질시대 중에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질계통이 있습니다. 고생대 초기 조선누춘군, 후기 B 평안누춘군. 표시는 안 돼 있네요. 트라이스 쥐라기 사이에 대동누춘군, 백악기에 경상누춘군. 그 다음에 내오기도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일층군이라고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바로 풀리는 거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겁니다. 옳은 설명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는 해성층이 나타납니다. 자, 해성층, 육성층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조선누춘군, 평안누춘 했을 때 평안누춘군 하부에서부터 여기가 뭐예요? 해성층, 여기 중생대층이죠. 육성층, 여기는 육성층, 해성층 다 있어요. 따라서 A는 해성층이 존재한다. 예, 맞는 보기. 혹시 B에 해성층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맞는 보기죠. 여기 해성층이 있어요. B에 육성층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맞는 보기. 여기 육성층 존재하니까. 자, B에는 석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석탄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석탄과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누춘군에서 나타나지는 않죠. 뭐 보통 석회암층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B층 하부에는 석회암층이 있겠지만 상부에는 석탄층, 육성층이기 때문에 석탄이 나타나긴 합니다. 대동누춘군 같은 경우도 석탄층 등장하고요. 어쨌든 이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입니다. 즉 고생대에서만 존재했던 생명체가 되겠죠. 자, 근데 누굴 찍어놨죠? C. 백악기에다 찍어놨네요. 백악기는 뭐 저기 공룡이나 공룡 발자국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야죠. 삼엽충은 A라든지 B와 같은 곳에서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정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4번이고요. 여기는 이제 단열선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열선도를 또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를 단열선도에 나타낸 것이다. 자, 고도에 따른 기온, 요 있죠? 요 기온이에요. 나타낸 것이고요. 지표에서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자, 현재 지표 공기 덩어리 몇 도예요? 25도입니다. 자, 25도예요. 근데 이 공기 덩어리를 얼마로 가열했다고요? 30도로 가열을 했다. 그러니까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놔뒀더니 상승해서 1km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응결이 일어나고 구름이 생겼다. 그러니까 1km까지는 건조 단열선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갔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겠고요. 여러분들 이슬점은 1km에 2도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1km 올라가서 이슬점과 같아졌다? 우리 이슬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슬점은 그럼 몇 도예요? 22도였겠네. 지금 올라갔더니 얼마 되었습니까? 20도잖아. 그럼 이게 이슬점 감률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온 변화, 이슬점 변화.
물론 이 있을점 기억에서 바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상승 응결 고도가 1km니까 수식으로 쓰자면 단열 선도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125 t 빼기 td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승 응결 고도가 현재 얼마라고요? 1000m예요. 1000이라고 하면 적게요. 자, 여기 125 써주시고요. 기온은 지금 이제 얼마? 30도. 이슬점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125, 1000에다가 나눠버리게 되면 8이 됩니다. 즉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슬점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20도다 이거 틀렸네요. 그죠?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구간에서, 기억 구간은 여기네요. 1km에서 1.5km 사이인데 기온선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역전층이 존재합니다. 역전층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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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한 층이죠. 자, 보겠습니다. 안정도는 절대적으로 안정한 층이다. 역전층이다라고 했을 때 역전층은 그냥 절대적으로 안정한 층. 이 절대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조건부 안정, 조건부 불안정 이런 말을 쓰듯이 상승하는 공기가 건조 공기든 그다음에 보니까 불포화 공기죠. 불포화 공기든 포화 공기든 안정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올라가는 때 역전층이면 뭐 이게 불포화든 포화든 안정적인 잘 안 올라가려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생성된 구름의 두께. 일단 구름 하단부는 1k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기 덩어리가 기온이 변하다가 건조 단열선 따라서 가다가 1km에서 상승 응결 고도가 됐어요. 이제 응결이 되고 포화가 됐습니다. 수분 단열선 따라죠. 자, 수분 단열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선 말고 요쪽 선 따라가셔야 돼요. 요렇게 가려고 해야 되는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온선이 있죠. 아까 특히 이제 기온은 안정한 층이에요. 잘 안 올라가려고 막아버리는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버립니다. 왜? 더 올라가면 기온이 주변 기온보다 낮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그래요. 기온이 낮으면 차갑고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춥니다. 즉 뭐냐면 대충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200m 정도의 구름의 두께를 가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00m보다 얇다. 500m보다 얇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두께보다는 얇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정답이네요. 니은 디귿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15번은 A와 B는 서로 다른 암석이고 이름은 주어져 있습니다. 편마암과 규암이 되어 있고요. 가와 나는 직교 니콜과 개방 니콜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직교와 개방을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둡고 전반적으로 밝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 뭐예요? 나가 직교 니콜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가가 뭐예요? 개방 니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다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직교에서는 소광이나 간섭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중에서 편마암과 규암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규암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고 하죠. 접촉 변성되게 되면서 사암, 즉 이제 주 구성 광물들은 석영이 되겠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결정이 커지게 되면서 만들어진 변성암. 그래서 이제 줄무늬와 같은 그런 염리 구조는 나오진 않아요. A와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 나오고 이제 편마암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밝은 광물과 어두운 광물이 교대로 성장이 되어 있어요. 줄무늬 구조로. 염리 구조 중에서 편마 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 줄무늬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좀 이거 길쭉길쭉하니 왼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약간 줄무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느낌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개방을 살짝 보시면요. 여기 전반적으로 더 허옇죠. 구성하는 광물들이 모두 어때요? 밝다라는 뜻입니다. 주 구성은 석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교 이퀄도 보면 석영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A와 같은 경우를 개방해서 보면요. 가운데 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쭉 길쭉하게 하죠. 뭐 우연히 광물들이 이 방향으로 있었겠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진짜 줄무늬예요. 뭐냐면 여기는 무색 광물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거 유색 광물이 쫙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색 광물은 이게 편마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압력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밝은 것끼리 어두운 것끼리.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이 유색 광물들이 있죠? 요 구조 보이시고요. 주변에 이 친구들은 다 무색 광물들입니다. 요거 까맣게 보여도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가 하나의 줄무늬 구조가 뚜렷하게 보이는 염리 구조가 보이는 자, A가 바로 편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편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내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줄무늬가 좀 보이는데 편마암 뭐 좀 커 보이네 규합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개방과 직효 알아냈고 편마암과 규함을 알아냈으면 이 문제 끝이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개방이다. 예. A는 편마암이다. 어때요? 네. B 규함이잖아. 그죠? 규함. 사암이 열을 받아서 재결정, 입상 변정질 조직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재결정 작용 받아서 광물이 이렇게 좀 커졌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었고요. 1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우리 이제 지구에서 우리 은하를 관측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하나는 21cm 전파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1cm 전파는 중성수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시광선 영역은 그냥 우리 가시 영역으로 나오는 빛을 관찰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게 순서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쭉 가로로 돼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우리 은하의 원반 쪽이에요. 원반 쪽인데 가를 보시면요. 밝긴 밝은데 중간에 거뭇거뭇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성간 소광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 영상이에요. 가시광선. 이게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모습은 이게 이런 모습으로 은하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 도심에서는 은하수가 안 보입니다. 아주 정말 맑은 지역에, 공해가 없는 지역에, 도시 불빛이 없는 지역에 가게 되면요, 은하수가 보이고요. 실제 그 은하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은하수 봤는데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인터넷에서 은하수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사진 찾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서 실제 막 별들도 있고 아주 예쁜 사진들 중에서 은하수가 별들이 쭉 가 있는 모습이 있는데 딱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의 일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시 영상이고요. 요게 그러면 21cm입니다. 자, 21cm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정도면 뭐예요? 전파죠. 근데 21cm 전파는 되게 독특해요. 어디에서 나오는 파입니까? 그렇죠. 중성수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성수소. 중성수소 어떻게 써요? H1이라고 적죠? 중성수소에 있는 원자 핵의 스핀과 전자의 스핀이 동일한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방출되는 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시 영상과 전파를 우리가 구분 지었기 때문에 보기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가는 가시 맞고요. 나는 중성 상태 수소에서 방출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이온화된 수소라고 했습니다. 이온화된 수소 어떻게 적어요? H2예요. 자,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복입니다. 자, 가와 나가 있습니다. 성간 티끌에 의한 소광을 누가 많이 받아요? 우리 은하 연구할 때 이거 많이 쓰죠. 그죠? 왜? 소광 안 일어나니까. 자, 이 친구는 소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하수를 따라서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반대편에 있는 나선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소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광을 누가 더 많이 받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시광선입니다. 특히 성간 티끌에 의해서. 성간 티끌에 의한 거는요, 가시 영상,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 소광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소광을 적게 받았다? 가는 나보다 적게 받은 거 아니죠. 많이 받은 거예요. 따라서 디귿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정답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을 보시면 여기는 500헥토파스칼의 등고선 등장합니다. 5,460m에서부터 5,700m까지 나와 있죠. 오른쪽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왼쪽에 보면 ABC 있잖아요, 그죠? ABC 중에 하나의 동서단면이에요. 동서단면을 자, 서쪽 동쪽에서 500헥토파스칼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ABC 중에 하나가 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BC 중에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 가다 보니까 5,520m 최저치 찍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5,640m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5,640m 선 여기 있고요. 5,520m가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친구는 지금 ABC 중에 하나인데 가다가 처음에 5,520m 고도 나와야 되고 나중에 5,640이니까 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A, B, C 중에서 B밖에 없네요. 자, 그러니까 어느 단면을 본 거다? 자, 지금 현재 B 단면을 본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P점, Q점, R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P점이고요. 여기가 Q점이고요. 여기가 R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A, B, C 중에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나는 B를 따라서 나타낸 고도 변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Q가 있어요. Q에서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압 경도력은 이제 수평 기압 경도력이 될 건데, 이렇게 500헥토파스칼의 등 앞면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등 앞면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작용하겠어요? 맞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이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P점은 어디로 작용해요? P점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R점은 어디로 작용해요? R점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기압 경도력 방향은 북서쪽이다. 요거 이야기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를 P와 R로 구분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P점과 R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P점은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등 앞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흐르게 되죠. 하나의 저기압성의 흐름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R쪽은요, 이렇게 흐르게 되죠. 고기압성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이때 전향력이 작용하는 거는 바람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이니까 남쪽이고 여기도 남쪽인데 문제는 뭐냐? 회전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는 이쪽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가지고 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회전 중심 이쪽으로 힘이 남아 돌아야 돼요. 90력. 즉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합이 북쪽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전향력이 작아요. 둘을 합쳐서 위쪽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시계 방향으로 휘어 있죠. 이렇게 두 힘의 합이 이쪽 원의 중심 여기로 남아 있어요. 이게 90력이니까. 자, 그럼 이제 비교하면 동일한 기압 경도력이다 라고 했을 때, 동일한 기압 경도력이라고 했을 때 비교했을 때 누구? 그렇죠. 이쪽이 크게 되겠습니다. R이 커야 돼요. P가 R보다 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울 때 저기압성 경도풍의 일부 구간이고요. 고기압성 경도풍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풍속은 고기압성 경도풍이 빠르다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향력도 여기가 커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어떤 보기? 틀린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천문학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태양과 어떤 행성에 남중하는 시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해 태양과 행성에 의해 남북 시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친구 보니까 회합축이 등장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으면 내합이나 외합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가 하나의 뭐예요? 회합축이에요. 요거. 여기 아니에요? 요렇게 될 때 여기서부터 자, 그러니까 회합 주기가 어때요? 1년보다 많이 짧죠. 1년보다 짧은 행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수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수성을 예로 들어서 나온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맞는 보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합 주기와 공전 주기 비교하세요 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성의 회합 주기가 약 3개월이고
숙성의 공전 주기가 약 3개월이고 그 다음에 회합 주기가 한 4개월 정도 된다. 이런 걸 알고 계신다면 회합 주기가 길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도 있어요. 공전 주기는 짧은 거. 물론 그렇게 찾으셔도 되겠지만 사전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합 주기 분의 1은 이거 냉성이라는 거 이미 알았어요. 냉성의 공전 주기 분의 1 빼기 지구의 공전 주기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분의 1은 P분의 1 빼기 S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P분의 1이 S분의 1보다 커야 된다. S가 P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이 어떤 복이에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기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기간을 잘 보시면 태양보다 늦게 남중하는 거 맞죠? 자, 태양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정도에 남중하는데 이 친구 A, 수성은 2시 정도에 남중해요. 늦게 남중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남쪽 하늘이에요. 나무도 한 그루 심어 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천구의 적도 이런 거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태양이 예를 들어서 이때 기억 시기 한번 보세요. 한 4월 정도 되네요. 3, 4월 정도니까 뭐 태양 천구 적도에서 살짝 위에 있겠네요. 그냥 태양을 천구 적도쯤에 놔둘게요. 태양을 여기에 둘게요. 남중했어요. 언제? 12시 반. 뭐 이때쯤 남중했다라고 칠게요. 수성 어디 있어요? 수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남중 전인 거지. 그러니까 조금 있다 남중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보다 아마 늦게 떠올랐을 거고 태양보다 늦게 남중하는 거고요. 태양보다 늦게 지겠죠. 따라서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 볼 수 있다. 이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지고 나면 수성은 아직 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관찰이 된다.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해진 후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상황이죠. 이 구간. 태양보다 늦게 남중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디 쪽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동방이각 쪽에 위치하는 수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수성의 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구의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누구예요? 지구예요. 여기가 태양이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수성이 이런 데 있었겠죠. 이런 상황이었겠죠. 해지운도 서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은을 한번 잘 보세요. 니은은 태양보다 일찍이에요. 반대죠.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여기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거죠. 서방이각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보면 내합에서 최대이각 지나 외합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멀어지는 상황이죠. 그죠? 지구와의 거리는 멀어진다라고 했고 디귿 맞는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답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 이제 뭐냐면요. 우리 해수 관련된 문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북반구 어느 지역입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고요. 동서단면 나타내는 거고 옳은 설명 고르되 밀도는 일정하다. 첫 번째, 중력 가속도 주어져 있고요. 2오메가 사인 위도가 얼마인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2오메가 사인 위도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속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이야기해 볼게요. 기억. 수압을 비교하세요. 자, 수압 경도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압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수압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양학에서는 주로 어떻게 내리냐면 물의 무게에 의한 압력을 수압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기압을 포함 안 시키시면 돼요. 단순히 뭐예요? 물기둥 0.75m에 의한 압력과 물기둥 1m에 의한 압력이에요. 그럼 단순히 어떻게 되죠? rho GH 변화 없는 값 G, 변화 없는 값 밀도, 높이에 즉 수심에만 관련되는 겁니다. 0.75와 1이니까 3분의 4배
깊은 거죠. 수압도 그만큼 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수압의 크기는 P가 Q의 3분의 4배입니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역류의 유속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현재 지역류가 되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 상태입니다. 자, 수압 경도력은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Z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 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중력 가속도 얼마라고요? 여기 밑에다 여기다 적을게요. 10m/s 제곱. 델타 X분의 델타 Z예요. 자, 10의 6성 미터분의 1m. 그러면 미터 사라지겠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는 자, 2오메가 사이위도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주어져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세크 곱하기 V예요. 그럼 이거 V 구하면 돼요. 자, 이때 퍼세크 하나 있죠. 이 단위 한번 잘 보세요. 퍼세크 하나 없애버리시면 여기 제곱이니까 제곱 하나 없어지고 단위 뭐만 남아요? 미터 퍼세크.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4승 넘어가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따라서 지역류의 해석은 1이 아니라 0.1이 돼야 됩니다. 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평 수압 경도력,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왠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P든 Q든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등 수압면을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비교적 쉽게 판단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해수면에서 압력 같죠? 압력은 대기압으로 동일합니다. 수압은 0이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번 한번 잘 보세요.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한 1m 정도를 들어가겠습니다. 혹은 0.75m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0.75m, 0.75m. 그럼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Q점을 지나는 등수압면이고요. 나란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깊이 들어가면 로GH만큼 압력이 커질 때니까 이게 동일한 수압면이에요. P점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나는 요 선을 그리세요. 이게 등 수압면이에요. 수압면이 그려지게 되죠. 이때 보세요. 이때 이 등 수압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죠? 예, 수압 경도력이 생깁니다.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죠? 수압 경도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역학 평형 상태이므로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 높이가 중력 가속도여야 되고요. 요 높이가 중력 가속도여야 돼요. 똑같아요. 이거랑 중력 가속도. 정역학 평형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높이고 보면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연직 수압 경도력, 수평 수압 경도력의 비율이 어때요?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수압 경도력,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P와 Q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얼마 정도의 비율이냐라고 하면 연직 수압 경도력이 되게 크잖아요. 자, 요 비율이 그대로 해수면의 기울기로 그대로 나오게 되겠고요. 1대 10의 6승배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아마 10의 6승으로 아마 나오는 걸로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크다 작다가 아니라 둘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만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번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매일 같은 시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해 어느 날이고요. 7일 어느 해 7월이구나. 7월 D1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세 상황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날,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런 상황입니다. 해가 진 후 같은 시각에 행성 ABC, 별 C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 문제를 줬어요. 그죠?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표면이면 여기도 지표면이고 여기도 지표면이다. 그거 아니에요. 누구의 상대적인 변화고요? 별자리와 행성 AB 그리고 별 C의 상대적인 상황. 물론 이게 매일 같은 시각이 되기 때문에 지표면 기준으로 요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맞아요. 내려오는 게 맞긴 한데 상대적인 위치니까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냥 그림을 살짝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C는 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자 자리가 있네요. 사자 자리랑 동일하게 이제 딱 놔두면 되는데 A와 B가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그죠? 잘 보세요. A와 B는 행성이고 하나는 외행성인 화성, 하나는 내행성인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14일 뒤를 한번 잘 가볼게요. A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야? 얘가 여기 있었죠. 그죠? 요런 위치상에서 상대적 위치 잘 보세요. 여기 있었으니까 A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일 동안 A는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죠? 이렇게 간 거야. B는 어디 있었니? 라고 하면 여기서 요만큼 정도 떨어져 있죠? 여기서 요만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별자리 사이로 움직였죠. 자,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지금 현재 요거는 청부의 적도를 상황을 보니까 어느 쪽이고 서쪽인 상황이고요. 서쪽인 상황이고요. 태양이 진 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행성이 또 보이고 있는 거죠. 서쪽 하늘에. 그냥 태양은 요런 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진 후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동에서 서로 적경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B는 지금 현재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행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죠. 그죠? 상대적인 별의 위치에 대해서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예요? 순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태양 부근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역행을 할 수 있는 징후입니다. 외행성은요, 태양 완전 반대편에서 역행해야 돼요. 그럼 B가 뭐예요? 내행성이랍니다. 내행성이다. 하나는 내행성이고 하나는 외행성이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는 화성이고 하나는 금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이 났어. A는 누구예요? 화성인 겁니다. 화성인 거고요. B는 누구? 내행성이죠. 금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화성이다. 네, 맞는 보기입니다. 두 번째, 이 기간 동안에 B와 태양의 적경 차이는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내합 부근에서 역행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태양 지금 여기 있고요. 우리 금성이랑 궤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금성의 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태양, 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위치 여기다 잡을게요. 역행하는 구간이 지금 어디예요? 여기예요. 해진 후 서쪽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있는 금성을 봐야 돼요. 따라서 지금 금성이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쯤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내합 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태양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적경의 차이가 점점점 간격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 적경의 차이는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보기, 니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성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이 각이 줄어들면서 내합, 그래서 적경이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 니은은 맞는 보기 되겠고요. 자, C가 지평선 위로 뜰 때 방위각은이라고 합니다. 자, C는 지금 청부의 적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우리 지평 좌표계 기준으로 청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우리나라니까 청구의 적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자, 이게 서쪽 하늘 되겠습니다. C가 어디 있냐고요? C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기가 플러스인 천체가 일주 운동을 할 거야. 어떻게 일주권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떠오른 지점 어디였어요? 여기입니다. 자, 북점의 방위각은 0도였고 동점의 방위각은 90도예요. 90도보다 작은 데서 떴죠. 자, 보겠습니다. 뜰 때 방위각은 90도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맞죠. 질 때 방위각은 270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린 보기. 자, 기억과 니은 답이 되겠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쭉 이렇게 들어듣는 친구들 우리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다가 혹시 조금이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능 본 친구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